안녕하세요. 오늘도 투자 GPT를 찾아주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피해갈 수 없는 골드러시를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하여 한국 시간으로 10월 4일 토요일 오후 기준 온스당 3,908.9달러를 찍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3,800달러를 돌파했다고 뉴스 헤드라인들을 막 장식했었는데 와, 성장세가 정말 가파릅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은의 성장세가 더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사실 골드 실버 채널에 마이크 말로니 같은 분석가는 예전에 금보다 은 가격 상승률이 더 가파를 때를 경제 위기의 어떤 전조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뭐랄까 심상치 않은 변화의 신호랄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좀 찾아보려 합니다. 이 기록적인 금값 상승, 이게 단순한 시장 변동성일지 아니면 경제 질서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일지 저희가 블룸버그 TV 또 데이빗 린 채널의 제프 크리스찬 인터뷰, CNBC TV1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좀 엮어서요. 중국, 미국, 유럽 시장부터 기술주, IPO 시장까지 이 현상이 미치는 영향을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핵심을 딱 꿰뚫어 보실 수 있도록 명확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이 금과 은의 랠리는 그냥 표면적인 현상 그 이상일 수 있거든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보이는 신호들이 좀 혼란스럽고 또 각국 중앙은행들은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다 미국 정부 셧다운이나 끊이지 않는 지정학적 긴장감 같은 요인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AI나 반도체 이쪽 기술주 열풍이라든지 아니면 또 활발한 IPO 시장 움직임까지 고려하면 현재 시장은 단순한 예측을 좀 넘어서는 어쩌면 구조적인 전환점에 서 있을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와, 구조적인 전환점이라 알겠습니다. 그럼 금 이야기부터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온스당 3,900달러 돌파.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제가 라이브 나우 프롬 팍스 보도를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금값이 40% 넘게 올랐고 그야말로 골드 피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오래된 금붙이 팔려는 사람들이 막 몰리면서 금 재련소들이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그렇죠. 이게 그냥 단기적인 급등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전망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린 채널 인터뷰에서 CPM 그룹의 제프 크리스찬이라는 분이 현재 금값 상승이 2025년을 넘어서 2026년, 심지어 2027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 분석을 보면 이 상승세가 당장의 어떤 실물 수요, 이것보다는 미래의 지정학적, 경제적 위험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주된 동력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분은 현재 세계가 1941년 이후로 가장 큰 위험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진단하면서요. 금값이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는 온스당 4,100달러에서 4,8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4,800달러요. 와, 정말 대담한 예측인데요. 아까 은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그럼 은값 전망은 어떻습니까? 더 가파르게 오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제프 크리스천은 같은 인터뷰에서 은 역시 2025년에 평균 48달러, 최고 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률만 놓고 보면 금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골드 실버 채널의 마이크 말로니 같은 분석가들은 금이랑 은 가격이 오랫동안 좀 인위적으로 눌려 있었다. 이런 시각인데요. 어떤 계기로 이게 통제가 딱 풀리면 폭발적으로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금과 은 모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거군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좀 단영하는 것 같은데요. CNBC TV18 보도를 보면 인도중앙은행 RBI 총재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금이 과거의 석유처럼 글로벌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귀금속을 넘어서 경제의 어떤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금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경제의 거울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 거울에 비친 현재 거시 경제 상황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금값 상승을 뒷받침하는 경제 지표들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는 혼란스럽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룸버그 TV 보도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 9월 공식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죠. 이게 기업 구매 담당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49.8이 나왔어요.
여전히 50 미치니까 위축 국면이긴 한데 그래도 예상보다는 조금 나았고요. 반면에 비제조업 PMI는 50.0으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또 민간 조사인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52.9로 꽤 괜찮게 나왔거든요. 아, 지표들이 좀 엇갈리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지표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국의 산업이익은 또 급증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조지 매그너스 교수가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이걸 두고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과잉 생산 능력 해소 정책, 이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미국 상황도 좀 복잡합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견조했지만 당장 발등에 물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셧다운이죠. 아, 셧다운. 네. 이것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이었던 비농업 고용지표 같은 핵심 경제 데이터 발표가 늦어질 위험에 처했어요. 블룸버그 TV에서는 이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아주 크게 키우는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게다가 인플레이션 압력, 특히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세가 이게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좀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데 각국 중앙은행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시장의 불안감을 좀 잠재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키우고 있나요? 중앙은행들도 상당히 신중한 모습이에요. 제프 크리스찬 분석에 따르면 미 연준, 페드는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는 있지만 실제 정책 결정은 단기 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파월 의장 역시 현재 금융 안정성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블룸버그 TV 보도를 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점점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대감이 좀 줄어드는군요. 네, 반면에 캐나다 중앙은행은 좀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요.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회하기로 결정하니까 이게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할 거다, 이러면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제프 크리스찬 이걸 두고 관세가 경제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앞으로 중앙은행들이 전반적으로 좀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어요. 결국 각국 상황에 따라서 대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 거죠.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와중에 아까 제프 크리스찬이 1941년 이후 최고조의 위험을 언급했었잖아요. 이건 단순히 경제 지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지정학적 불안정성, 이걸 빼놓을 수 없겠죠. 이 부분은 금값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블룸버그 TV 보도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당장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미국 정부 셧다운이죠. 트럼프 행정부 들어 벌써 3번째인데 7년 만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우려사항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해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불안하네요. 그리고 중동 상황도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블룸버그 TV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평화협상안을 제시했고 하마스가 이걸 검토 중이라고는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은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거든요. 언제든 다시 격화될 수 있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죠. 그렇죠.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와 나토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린 채널 인터뷰에서 제프 크리스찬은 푸틴 대통령이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나토 회원국 영공에 드론을 비행시키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나토 내부의 분열을 노린 어떤 계산된 행동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몰도바에서 친EU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 이것도 러시아에게는 또 다른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블룸버그 TV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곳곳에서 긴장감이 높아지는군요. 네, 미중 관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블룸버그 TV 보도를 보면 미국은 TSMC 같은 대만 기업들한테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를 계속 압박하고 있고요. 중국은 미국에게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장제적인 정상회담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는 있지만 관계 개선을 낙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복잡한 상황을 두고 제프 크리스찬은 현재를 전쟁 전 before the war 상황에 비유하면서 심각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전이라니 정말 섬뜩한 표현이네요. 이렇게 경제 지표는 혼란스럽고 지정학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실제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투자자들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나요?
의외로 글로벌 주식시장 자체는 블룸버그 TV 집계 기준으로 보면 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어요. 그래도 상승세는 이어졌군요. 네. 하지만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기술주하고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서 1년 만에 최고의 분기 성적을 냈다고 해요. 그런데 블룸버그 설문조사에서는 그 상승 동력이 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같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는 여전히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죠. 하지만 JP모건 애셋 매니지먼트의 캐리 크레이그 같은 전문가는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유럽이나 일본, 다른 신흥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분산 투자를 모색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실제로 블랙록의 전략가 역시 블룸버그 TV에서 유럽 증시, 특히 은행이나 방산, 산업재 같은 가치주들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술주 일변도에서 좀 벗어나서 유럽 가치주나 다른 곳으로 분산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여전히 기술주, 특히 AI하고 반도체 분야는 엄청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이쪽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AI 분야는 그야말로 광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블룸버그 TV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지식재산 생산물에 대한 투자, 이게 연일로 14%나 급증했는데 상당 부분이 AI 관련 투자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더 놀라운 건 블룸버그 TV가 보도한 건데요. 화웨이가 미국의 그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AI 칩 생산량을 2배로 늘릴 계획이라는 겁니다. 와, 제재 속에서도요? 네, 이 소식이 소식이어서 중국의 반도체 관련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했죠. 또 CNBC TV18은 챗GPT 개발사 오픈AI 있잖아요. 여기가 최근에 무려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상장 기업으로 등극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시장을 지배하는 핵심 투자 테마로 확실히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AI가 거의 모든 불확실성을 그냥 이겨내는 성장 동력처럼 여겨지는군요. 와, 그렇다면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등장하는 IPO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런 좀 불안정한 시기에 기업들이 상장을 꺼리지는 않나요? 오히려 홍콩 IPO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블룸버그 TV 보도에 따르면 특히 중국의 대형 광산 기업인 지진광업, 지진골드라고 하죠. 이 기업의 IPO가 지난 5월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였는데 상장 첫날 주가가 50에서 60%나 급등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오, 성공적이었군요. 네, 그리고 홍콩 증시에 상장된 ETF, 특히 기술주 관련 ETF 쪽으로 자금이 막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기업들의 인수합병, M&A 시장도 견조합니다. 블룸버그 TV의 위맨, 머니, 파워 이벤트 패널 토론 내용을 보니까 올해 현재까지 글로벌 M&A 규모가 3조 4천억 달러에 달하고요. 특히 기업 규모 확대를 위한 대형 딜, 메가딜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사모펀드, PE 시장은 투자자금 회수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존 투자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세컨더리 마켓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중동 지역 국부 펀드들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야,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금값 폭등에서 시작해서 경제 지표, 지정학적 긴장, 또 각국 시장과 섹터별 반응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조각들을 잘 맞춰서 큰 그림을 좀 그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분석과 어떤 전략적인 함의, 이건 뭘까요? 네,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옥스퍼드 대학의 조지 매그너스 교수는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중국의 산업 정책이 현재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변수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중국이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산업 기반을 위협하는 아주 강력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양면적인 분석이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여러 번 언급됐던 CPM 그룹의 제프 크리스찬, 이분은 데이비드 린 채널 인터뷰에서 현재 달러 강세와 금값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둘 다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같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점 흥미롭네요. 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위험 수준이 1941년 이후 최고조다 이렇게 진단했고요. 특히 미국의 재정 문제 해결이 늦어질 경우에 경제적 고통의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금을 포함한 금속 가격 강세는 2020년 이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2020년 이후까지도요? 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블랙록의 전략가가 블룸버그 TV에서 제시한 시각이 좀 흥미로운데요. 이분은 과거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장기 국채가 이제는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이걸 대체할 새로운 분산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 대안으로 금, 그리고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사모시장, 또 특정 테마에 집중하는 전략,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 이런 것들을 제시했죠. 지역별로는 미국 시장에서는 우량주나 AI 관련주 중심으로 유럽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가치주, 은행주, 산업재 중심으로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유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관찰되고 있고요. 신흥시장 국가들의 부채, 특히 그 나라 통화로 발행된 채권도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분산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네, 이런 맥락에서 전통적인 60-40 포트폴리오이잖아요. 주식 60%, 채권 40% 이렇게 자산을 배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드실버 채널의 마이크 말론이나 블룸버그 TV의 자산운용사 패널 토론 같은 데서는 채권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금을 포함한 대체 자산 비중을 늘리는, 예를 들어서 60-20-20, 주식 60, 채권 20, 대체 자산 20 같은 새로운 자산 배분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점을 주목했습니다. 60-20-20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전통적인 투자 공식이 흔들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시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저희는 기록적인 금값 랠리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경제 지표의 혼란, 중앙은행들의 고민, 또 최고조에 달한 지정학적 긴장감, 그리고 이런 요인들이 중국, 미국, 유럽 시장과 기술주, IPO 시장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정말 다각도로 파헤쳐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현재 시장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이 숨어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도 조금이나마 감을 잡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금값의 이런 이상 급등은 단순한 시장의 소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익숙했던 과거의 그 안정적인 경제 및 투자 환경이 저물고 더 깊은 불확실성과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좀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생각은 이겁니다. 제프 크리스찬이 언급했던 1941년 이후 최고조의 위험, 또 조지 매그너스가 지적한 중국 산업 정책의 거대한 파급력, 그리고 블랙록 같은 기관들이 제시하는 전통적 포트폴리오의 종언과 대체 자산의 부상, 이 모든 조각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쩌면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과거의 안정적인 투자 공식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좀 냉정한 현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시장의 등락이나 조정을 넘어서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 그리고 그에 따른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이 태동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변화하는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위험과 기회를 식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 정말 감사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파헤친 내용들이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만의 길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GPT였습니다.